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산업 현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철강 등 주요 업종에서 출하 차질을 빚은 액수가 3조 원을 넘었고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전국에서 8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심사 결과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성패를 가늠하는 금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과 16강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 우리 축구대표팀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열배관이 파손되면서 강추위 속 일대 아파트 난방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8,000여 가구의 열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노원구청은 저녁 8시 무렵까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는 강풍이 예고돼 산불 등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화가 끊긴 가운데 파업은 12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피해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포항 철강 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철강업체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화물연대 포항 지역본부의 파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노조원들은 밤낮 없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가에 천막이 설치된 지도 벌써 열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포항 지역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동량도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곳인데요. 포항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멈추면서 지역 기업들의 피해 금액이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파업 전에 확보한 원자재가 소진돼 생산 차질도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자재가 남아있어도 만든 물건을 쌓아둘 곳이 없어 골치를 앓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장기 방치된 폐 공장을 임시 야적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 출하가 막히면서 경북 지역 건설 현장 가운데 공사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른 업종 피해도 좀 쌓이고 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주유소 정유업계입니다. 어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모두 88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제보다 14곳 늘어난 겁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 출하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업체는 감산까지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화물차주가 복귀한 영향으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파업 초기보다 늘었습니다. 또 정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효과로 시멘트 업계 출하량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화물연대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정유와 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즉 ILO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우리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과 관련해 긴급 개입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했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철강산업단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따지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공정위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국토부가 2차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명령서를 받았는데 미복귀하면 자격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1차 현장 조사 결과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개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33개,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52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입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외에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가보조금을 끊으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주 무산된 공정위 현장조사도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서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파업 담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아직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3차 교섭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양측 간 대화나 일정을 조율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이후 물류 동향이 계속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주 일요일보다 2배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무 개시 명령 적용 대상이 시멘트 운송량이 8만 4천 톤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 5천 톤 대비 80% 수준까지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해서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을 초과해 수송할 수 있도록 임시 통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이 26톤인 차량은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인 과적을 용인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고 지역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12일째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재차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애둘러 강조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운송 거부 상황이 끝나도 보복 범죄 행위자는 빠짐없이 전원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불법 행위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비조합원이나 업무 개시 조합원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 위주로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중요한 게 민생이냐 아니면 그분 이재명 대표 살리기냐면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도 시사하며 이상민 장관 문책 추진과 예산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부터 양당이 2+2 협의체를 가동했는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양당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다시 모여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핵심은 윤석열 표 예산 감액과 이재명 표 예산 증액을 두고 벌이는 줄다리기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첫해 나라 살림살이 가계부가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거라면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과 예산안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못 박은 만큼 오늘까지 타결이 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최종 담판을 시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오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째가 됩니다. 이 대표 어떤 메시지 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날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만 열면 민생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이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169석의 힘으로 조악한 법, 헌법에 반하는 법,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안들을 밀어붙일 뿐이라며 평가를 절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피의자 4명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또 경찰이 참고인 조사와 추가 입건 등을 통해 수사 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는 만큼 경찰 간부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임재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몇 시부터 진행됩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임재 전 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임재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용산서 정보과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는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헬로윈 축제 전 이미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당시에도 부적절한 조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작성된 헬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은 이들이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은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국 법원이 이들의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윗선 등을 향한 특수본 수사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때문에 오늘 결정되는 주요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특수본의 앞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할 중간 평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수본 수사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좀 넓어지고 있습니까? 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소방청,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입건자도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용산경찰서 112 상황팀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 영업사업소장, 용산보건소장이 새로 입건됐습니다. 112 상황팀장은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동묘 영업사업소장은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용산보건소장은 내부 문건에 본인의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와 구조에 책임을 다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참사 관련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용산구와 소방 관계자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르면 오늘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상계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난방 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피해 가구가 18,000가구가 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배관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복구 작업이 종일 이어질 예정이라서 강추위 속 불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서울 상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로 보이는 장소가 열 배관이 파손된 그 장소로 보이는데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하얀색 수증기가 조금씩 현장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로 주변은 모두 차단된 상태고 굴착기가 복구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 서울 상계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열배관이 파손된 건 오늘 아침 8시쯤입니다. 인근 18,600여 세대에 열을 공급하는 배관이 파손되면서 영하 7도의 한파 속에 온수와 난방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파손된 열배관은 지난 1996년에 준공됐고 두께는 450mm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파손된 배관 주변을 굴착기 등을 동원해 파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인 오전 11시 반에 물이 샌 부위를 확인했고 파손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초로 수증기가 목격됐을 때 마치 불이 난 줄 알았다고 할 만큼 규모가 컸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원래 그쪽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하얀 연기 같은 게 나길래 처음엔 불이 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수증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서방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추위 속에 열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거로 보입니다. 우선 담당 지자체인 서울노원구청과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저녁 8시 정도에 열 공급을 재개하는 걸 목표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작업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구청에서는 인근 호텔 객실을 빌리고 대강당을 개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계동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경기를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은 브라질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미 도하의 기적을 쓴 우리 선수들은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꿈만 같았던 16강 진출 확정의 기쁨을 뒤로하고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 위에 섰습니다. 달콤했던 하루 휴식 덕분인지 선수단 전체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저희가 12년 만에 원정에 와서 16강 올라간 상황이고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축구를 하면서 예선 3경기를 했고 저희가 그곳에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포르투갈전 결승골을 넣으며 16강 진출에 영웅이 된 황희찬은 모든 훈련을 소화하며 브라질전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전에 뛰지 못했던 김민재는 홀로 자전거를 타며 부상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FIFA 랭킹 1위 브라질이 자랑하는 호화 공격진 히샬리송과 비니시우스, 하피냐 등을 막아내려면 김민재의 빠른 회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lutar até ao limite das nossas forças, como temos feito até aqui. Creio que já o provámos que somos uma equipa que sabe competir, que não desiste, que gosta de jogar, que tem deixado uma boa imagem e esse é o desafio para amanhã também. 월드컵 6번째 우승을 노리는 세계 최강 브라질도 공식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조별 예선에 결장했던 네이마르의 상태에 큰 관심이 집중됐는데 네이마르는 모든 훈련을 소화하며 16강전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제주스와 텔레스 등 주축 멤버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백업 멤버들도 화려한 이름값을 자랑합니다. 이미 도하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선수들은 이제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브라질과 벌이는 16강전은 카타르 대회 4번째 경기지만 처음으로 야간에 치르는 경기입니다. 경기장도 내리 3경기를 치른 곳이 아닌 다른 곳입니다. 낯선 환경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스타디움 974는 재활용 컨테이너를 레고처럼 끼워 건설한 조립식 경기장입니다. 카타르의 국제전화 국가 번호이기도 한 974개의 컨테이너가 사용됐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해체돼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랍컵 대회 5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6경기를 치렀고 한국과 브라질 16강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It is fantastic, environmental friendly, sustainability program of FIFA, fantastic, full support to that. Because it's a really good idea to recycle all containers, and I hope for the next World Cup, countries will take the same idea. 8개 경기장 가운데 유일하게 에어컨이 없지만 바닷가에 지어져 경기가 열리는 밤 10시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잔디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브라질이 2차전 스위스전에서 한 번 뛰어본 반면 우리 대표팀에겐 낯선 경기장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오후 4시와 6시에만 경기를 해온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치르는 첫 야간 경기이기도 합니다. 휴식을 위해 현장 답사를 포기한 대표팀으로선 경기 당일 처음 보게 될 경기장 안팎의 환경이 낯설 수도 있지만 선수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기장을 가봤으면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경기장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짧은 휴식 뒤에 치르게 될 세계 최강과의 부담스러운 한판 승부.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는 변수까지 더해졌지만 또 한 번의 기적을 꿈꾸는 태극전사들에겐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서울시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열리는 내일 새벽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이 예정된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여부를 오늘 통보합니다. 앞서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는 16강 브라질전 경기 4시간 전인 내일 새벽 0시부터 광화문 거리 응원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붉은 악마는 조례에 따라 지난달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낸 상태며 서울시는 이를 검토한 뒤 경기 하루 전인 오늘 사용 허가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내일 브라질과의 월드컵 16강전 때도 새벽 거리 응원에 나설 예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영하권 추위에 서해안에는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와 양간지풍이 겹치면서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됐다고 하는데 새벽에는 여전히 영하권 추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초겨울인 만큼 한파가 주춤해도 추위는 여전합니다. 내일 경기가 새벽 4시쯤 시작이 되는데요.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기온을 살펴보면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 무렵까지 기온은 영하 3도, 체감온도 역시 영하 3도입니다. 날씨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서해안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하권 추위에 대비한 복장 갖추시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영동에는 양간지풍까지 분다면서요. 네, 현재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여기에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운 건조한 강풍으로 변하는 양간지풍이 불겠습니다. 양간지풍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 자정 이후부터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건조경보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영동과 동해안에는 산불 위험성이 커지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이른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누명을 썼던 윤석열 씨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윤 씨가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30년 만의 일입니다. 재심 과정부터 함께한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법무부가 국가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죠. 그래서 1심 결과가 확정이 된 거고요. 윤석열 씨가 소식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사실 기분이 어떠냐고 여쭤보진 않습니다. 네. 담담해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 사건은 재심 무죄 그리고 국가배상, 형사보상 이런 절차, 일련의 절차가 사실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네. 저희가 충분히 결과를 기대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미리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답답했을까. 뭐 감히 상상조차 되지가 않고요. 이번에 판결이 나온 게 배상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형사 보상금이랑 개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억울한 시간에 대한 그 피해 회복 이제 금전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금전적 피해 회복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형사 보상이 있고 국가 배상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형사 보상은 좀 간이한 방법입니다. 구금 일수에 그리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에 최저 1급액의 5배 네. 예, 최대 금액입니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액을 산정을 하고요. 예.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 보상으로도 안 된다. 더 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그게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서 네. 가능하거든요.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서 추가로 이제 배상을 더 받게 된 거고요. 국가배상 절차는 형사보상과 달리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의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형사보상액이 한 25억 정도 나왔고요. 국가배상은 윤석열 씨 본인은 18억 예. 7천 정도 더 추가가 됐고 예. 가족들이 각 1억 원씩 네. 예, 누나와 동생분들. 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인데 그걸 예. 가지고 또 좋은 일을 준비 중이시라고 예. 들었습니다. 그 예. 얘기를 뭐 좀 이런 뒤에 해주시겠습니까? 홍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예. 적지 않은 배상과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제가 진행했던 여러 재심 사건 피해자분들이 예. 본인들의 어떤 그 억울한 시간에 그 피해 좀 일부를 예.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 재단법인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어제 발기인 총회를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연말 또는 내년 연초 설립이 목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십니까? 저는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예. 이제 간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기부나 후원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역할 아닙니까? 예, 가장 어려운 역할일 수도 있죠. 예.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변호사님이 윤석열 씨 사건을 맡은 게 2019년이니까 이제 3년 만에 이제 결정이 난 거고요. 대부분 네. 뭐 재심 사건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엔 특히 이춘재 사건이라서 더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거든요. 예.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사건 대리나 변호를 저만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건은 숟가락 잘 얹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춘재라는 진범을 경찰이 밝혀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진범이라는 사실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3년이면 뭐 다른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굉장히 짧은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최근에 대법원에서 예. 국가배상소송 파기환송 판결 나왔는데요. 예. 재심 청구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아직도 근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끝난 사건입니다. 혹시 다른 변호사분들은 어떤 말씀 주로 하시던가요? 다른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죠.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분들은 저를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또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드러난 사람은 저다 보니까 예. 제가 그 영광이나 이런 걸 다 제가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른 변호사들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김칠준 변호사님, 이주희 변호사님, 신윤경 변호사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세 분 변호사님과 함께 하신 거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이춘재라는 진범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재심 무죄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나타나기까지 30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네. 30년 동안 이분이 억울함을 안고 잘 살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분 윤석열 씨 본인의 어떤 의지도 있고 또 그런 노력도 있었겠지만 주변에서 이분을 도왔던 교도관님들 그리고 종교위원님들 그리고 출소자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나오겐 원장님 이런 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변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셨고요. 교도관님 이름은 박정덕 교도관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름을 계속 언급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춘재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아무래도 자백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언론이 미처 집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앞서 이 사건은 수월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건 경찰의 공이 컸습니다. 이춘재라는 진범을 확인하기까지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또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이 있었고요. 이춘재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다 자백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백을 하게 되면 경찰이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조직의 어떤 곤란함이나 이런 걸 다 뿌리치고 그냥 밀어놓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과거 경찰의 어떤 잘못을 드러냈긴 했지만 또 지금의 경찰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공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건에 과가 많이 부각되면서 현재 경찰의 공이 많이 묻힌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분명히 공도 있는 거고 경찰의 이런 노력이 있었고 과학 수사가 또 발전했다는 점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과학 수사 발전된 과학 수사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남겨져 있던 현장 증거물을 다시 이제 DNA 검사를 다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춘재라는 그 진범을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과학 수사, 발달된 과학 수사로 인해서 정의를 이제 우리가 찾게 된 건데, 진실을 찾게 된 건데, 저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당시의 과학으로 또 범인으로 몰았거든요. 당시 과학 국가수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수 감정이 지금은 도저히 과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과학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과학하면 객관적이고 과학 정량화가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걸로 다들 아는데 사실 과학 중에도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는 과학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도 여러 해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성과학,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죠. 필적 감정도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 중에서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과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심 과정에서 직접 이춘재와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인터뷰를 하나 보니까 연쇄살인범이 어떻게 되게 됐는지 이걸 꼭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저희 사건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범죄는 한 개인의 문제로 정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범죄에 들어가는 사회성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떻게 범죄자로 발전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춘재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3시간 동안 신문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연쇄살인범이 됐는지 또 발전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었고요. 이춘재 본인도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영철, 강호순, 우리가 연쇄살인범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연쇄살인범이 어떻게 생겨났고 발전했는지 우리가 공부하고 확인해야지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재가 했던 말 중에 뭐 기억에 남는 말도 있을까요? 네,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증언 막바지에 사람들이 내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다들 바라보시는 것 같다. 하지만 자기 나름의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과거에는 연쇄살인범인 건 맞지만 20년 이상 옥살이를 모범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또 어쨌든 경찰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건까지 자백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정행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출소한 사람들도 재기를 도와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춘재가요? 예, 했습니다. 이건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본인의 증언 내용이 이제 기사화돼 가지고 교도소로 알려질 텐데 그러면 교도관이나 동료 수감자들에게 좀 더 도움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 춘재 사건이 뭐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예. 피해자들에 대한 뭐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살인의 추억에서도 우리가 이제 집념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던 형사들을 많이 주목했지만 이춘재라는 진범이 나타난 후에는 그 당시에 그 가혹행위, 그 반인권적인 수사를 주목했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의 인물이긴 하지만 백광호라는 사람. 네. 이제 말도 정말 반인권적인 수사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내 그 열차에 뛰어들었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렇게 억울하게 그 범인으로 몰려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진화위에서 진행을 했고요. 곧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사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재심 사건 대부분이 누명을 벗기는 일일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참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억울함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좀 대화를 풀어나가십니까? 참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은 참 어려워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3초 이상 지나면은 사고 나잖아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얘기할게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야 될지 매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시간과 에너지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사법 피해 사례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전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아무리 과학수사가 발달해도 법과학의 주관성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되고 또 진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재심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건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억울함이 있고 좀 어떤 그런 치유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위로도 받고 또 정리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과정의 중요성, 결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이 아름다우면 그분들도 위로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예, 제가 형사사건 변호하면서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무죄 받으신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요. 제가 좀 제 변호가 부족했고 아쉬웠던 사건의 당사자들 분들과 연락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과정이 중요하구나. 아름다워야 되구나.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과정에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치유를 완전히 받았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위로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어쩔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이 아름다워. 공통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들 하시는 말씀 억울해 하시죠. 표정과 말씀에서 많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슬픔도 곁에서 보게 되죠, 때로는.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얘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말씀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국회를 보면 우리 국회는 사실 법조인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좀 유혹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진지한 유혹은 아직 없었고요. 또 유혹이 있더라도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좀 바라는 게 있어요. 과정이 아름다운 얘기했잖아요. 너무 목적이 앞서는 것 같아요. 절차가 중요하고 법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법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소외받는 가치 사람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과정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과정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변호사님의 최종 목표도 궁금합니다. 잘 살아야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잘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과대 포장되어 있고 영화를 통해서 뭐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 잘 살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이딴 금리 인상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내수와 투자마저 악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4분기 역성장 우려가 나오는 데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직전 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도 소비와 투자가 경제를 떠받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날은 어둡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 수출이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4%나 줄었습니다. 2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겁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 폭의 무역 적자가 아마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와 투자 역시 앞으로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 비용을 높여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들어서만 무려 2.25%포인트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역시 소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둔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자본 조달 비용 상승 얘기도 나와가지고 증가세에서 이성 여부를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도 변수입니다. 산업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류에 차질이 생기면 경기에 치명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항만에 수출 화물이 반출입되는 것들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4분기 국내 경제는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 경제는 내년에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 역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합동대표단은 최근 법안에 결함이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기초로 해법을 찾을 방침인데 보완책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예단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은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항이 집중 논의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법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한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나온 만큼 논의의 진전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IRA법에 대해서 일부 조정과 변화에 필요한 결함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 의회 지도자들과 관련 담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다 폭넓게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보조금을 북미산 전기차에만 적용하는 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상하원에 제출된 보조금 적용 유예 개정안 등을 서둘러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할 계획입니다. 레임득 세션인데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이 상하원이 꼭 통과시켜야 할 법, 머스트 패스 빌 같은 것에 한 일정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재무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을 통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 최종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에 결함이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을 개정을 못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 본부장은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유럽연합과도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공조를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며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서울 기온, 현재 영하 2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상 2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밤한때 서해안에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부터 강하고 또 건조한 양간 지풍까지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과 광주 4도, 대구는 5도로 예상되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 대한민국 16강전이 예정된 시각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고요. 경기 남부와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거리 응원 가시는 분들은 보온과 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입니다. 내일은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일단 정부 여당에서 오셨으니까 네. 이게 대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네. 우리 당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상당히 파업이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속 지금 복귀하고 있거든요.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 하고 저희가 이제 업무 개시 명령 내린 분들 2,500명 중에 문자와 이제 전화를 직접 받은 분들은 각각 그 60% 이상, 90% 이상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파업의 원인이 지난 6월에 노정 간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랑 품목 확대를 노정 간에 협의하기로 약속한 것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파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모든 그 정부 부처들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마치 불법 파업, 강속 노조, 기종 노조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더 씌워가지고 힘으로 제압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왜냐하면 이 파업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제시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파업을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푸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그거에 대해서 겁박하듯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해결의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전쟁 중에서도 상대국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예. 협상하지 않습니까? 왜 협상을 안 합니까? 파업이 벌써 10일이 넘고 있는데 파업을 예.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운전자들이 다 현장에 복귀해야 그다음부터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인가요? 일단 우리 당 입장은 이것이 정치 파업이고 불법 파업이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에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분들도 그 정당성에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아까 이제 그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 이미 이제 그 일몰제를 3년 연기하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일단 파업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불법 그 파업의 사례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네. 쇠구슬을 쏜다든가, 뭐 라이터를 던진다든가, 뭐 그 협박 또는 이런 문자들을 보낸다든가. 예. 오늘만 해도 뭐 콘크리트, 그 시멘트 업체 등등에 그 타설하지 마라, 뭐 이런 지시들도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거든요. 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어떻게 자국민들, 그 화물노동자들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민을 어떻게 핵폭탄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그 MBC에 대한 적대적 언론관에 이어서 대단히 적대적인 노동관을 표출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치 파업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정치 파업은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방기한 정부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국토부에서는 이 집단 운송 거부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 정부와 여당은 이게 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합니까? 파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논리로 지금 부정적인 무슨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화물 노동자들을 몰고 또 그것을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냐 개인 사업자냐 이거 가지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이번에 ILO 이제 국제 노동기구에서 보내온 회신 가지고도 좀 이게 긴급 개입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당은 개인 사업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독점적 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복귀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내지는 허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ILO는 이제 그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ILO에서는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겠다. 인터벤션 그거 갖고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측 입장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당신네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식 감독 절차라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그 업무 그 재개를 명령한 것에 대한 뒷배경, 그것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충분히 그것에 대한 그 소명이 되고 동시에 그것이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금 그 민노총에 갈 뿐이지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물론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만일 정말 ILO가 협약 위반이라는 해석을 했다면 지금 회원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국제운수노조라고 전국에 이제 전 세계 2천만 노동자들이 가입한 국제운수노조가 있습니다. 그 국제운수노조에서 ILO에다가 그 긴급 개입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ILO가 이제 대한민국에 공문을 보낸 것인데 외교문서라 해서 정부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을 공개해 보면 알겠지만 분명한 국제운수노조의 입장은 그리고 저희 노동계의 입장은 이것은 우리가 그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ILO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87호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위반했고 29호의 강제노역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시각이고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ILO의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ILO에서 만약에 이것이 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사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푸는 것은 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에 관련된 타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방점을 찍어서 그 정부가 역할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불법 파업이라는 용어는 아까 개인 사업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용어 아닙니까? 그럼 불법 파업이니 강성노조니 기종노조니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집단 운송 거부가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내는데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정 간에 합의가 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노정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국회는. 그런데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토의 법안 소위를 열어서 이것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참석하지 않고 불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정말 이 문제를 그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풀 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단 법안 논의는 좀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몇 년 뒤에 하자 이 정도는 논의를 해놓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몰제라는 것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떤 법이 밤이 되면은 해가 지듯이 어떤 법안이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시행하기로 했으면 일정 기간 지나면 끝나는 것이 맞거든요. 지난 3년간의 일몰제 했었죠. 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 등등 때문에 그 효과가 정확하게 입증은 되지 않았지만 화주 쪽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됐고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개인 사업자니까 화주하고 임금 협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운송업자들의 주장은 이것을 영구화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생 최저임금이라고 소위 말하는 임금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화주와 차주와 간의 1대1 관계이기도 한데 그것을 정부 쪽에서 나서서 그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경제 상황도 굉장히 변동적이고 네. 지금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 우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요. 유류비 지원도 있고요. 네. 고속도로 통행료 감세도 있고요. 네. 특히 유류비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통해서 반환해 주지 않습니까? 네. 유류대에 세금이 원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컨대 개인 택시 사업자한테 우리가 니네 최저임금, 당신네들 최저임금 월 얼마를 반드시 보장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한 해요. 말씀만 좀 덧붙이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정부에서 3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3년 연장안이라는 거 정부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해결이 안 되는 기미가 안 보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그 3년 연장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아는 3+3이거든요. 3년 연장에 품목을 3개 정도 더 확대하자. 네. 요 중재안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빨리 협상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큰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물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화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 신분인 거예요. 서로 이제 안 맞는 측면이 서로 있어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정부에 해왔는데 정부가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 이제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저희는 합법화와 보장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노조법 2조와 3조의 규정을 좀 확장시키자는 건데 바로 이런 화물자동차 노동자들 같은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를 인정하자. 그리고 원청도 좀 사용자를 인정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영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란봉투법을 또 여당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주와 차주 간의 노사 관계로서 협상을 통해서 운임 같은 걸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안전운임제 등으로 보완해주지 않으면 그 화물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지금같이 그 과적과 가속을 통해서 졸음 운전을 통해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게 되는 그리고 그 화물 차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파업을 빨리 이제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법 제도도 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화물 노동자들은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에요. 그것을 국가가 상당한 보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보통 기입차를 살 적에 거의 한 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매달 분납비, 그 할부금 있죠? 네. 할부금과 그 이자까지도 다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분들이 핸드폰 비용까지 또 유류비까지 다 비용을 제외하고 350에서 500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억은 자기 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 차량을 팔 때 이게 독과점 지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얹혀서 팔기도 합니다. 이게 재산이에요. 네. 이렇게 2억 정도 되는 화물차를 갖고 있는 재산가들이지
정말 비노조의 저임금 노동자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위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자꾸 노랑봉투법 얘기를 하시는데 예. 노랑봉투법은 이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불법 파업 상태 그가 몇 가지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반대 차선에서 오는 그 화물차에 얘에다가 그 뭐죠? 쇠구슬을 싸갖고 새총을 쏴서 사실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을 파손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파괴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라이터도 던지고 뭐 시설을 파괴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한 그 본인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전에 그 쌍용 자동차 사태 때 그 쌍용 자동차 내에 기기 파기로 47억 손해가 사측에 발생을 했거든요. 네. 당시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돈을 모아줘서 그걸 노란봉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이것은 사측과 노측의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공장이 다 그 파괴돼도 그냥 당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권과 노사 간에 또는 산호 간에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지 이것과 화물연대의 불법 지금 파업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자꾸 연계를 하니까 국민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제대로 설명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너무 예쁘지만 불법 파업을 보장하는 법이거든요. 네.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을 파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기계에다 모래를 뿌리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제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팩트랑 틀린 얘기를 하셔서 네. 이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도 용어를 불법 파업이라고 쓰시는데 그 집단 화물 운송 거부는 합법이라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업 자체는. 그러니까 집단 운송 거부는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을 복귀하지 않으면 그런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고 뭐 새총 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거는 이 본질과는 다른 그건 불법 행위 맞죠. 근데 불법 파업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안이 원래 지난주 금요일이죠. 2일 날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국회의장이 9일까지 일단 처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여야가 협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야 입장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냥 처리가 안 되겠지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라고는 측면을 우선 좀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행간의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연계가 됐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안 제출하십니까?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이제 이번 주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의원총회에 잡혀 있죠? 수요일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핵소추안을 갈지 말지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까? 일단 좀 전에 진성준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저희는 당연히 12구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언을 통해서 또 많은 또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던 그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그만두기를 바랬는데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파면을 해라. 국민과 유족의 뜻이기 때문에 파면하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그 파면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임 건의를 통해서
탄핵 소추로 가려고 했던 거를 굳이 해임 건의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새로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일날 그동안의 그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정부 여당의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떤 거를 할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을 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예산안과 탄핵 소추는 저희는 별개라고 보는 네. 거고요. 예산안 예산대로 통과시켜야 되고 탄핵 소추에 대한 것은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이 159명이 길에서 걸어가다가 압사된 이 참사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 한 명이 없다라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국민과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절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민적인 요청을 받아서 그 책임 야당으로서의 그 의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 이 탄핵 소추는 해임 건의안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탄핵 소추는 해임 건의안과 같이 3분의 1이 발의하고 제적 과반수로 통과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는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직무가 정지됩니다. 네. 직무가 정지된 그 이후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치지만 일단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면에서 해임 건의안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국민과 유족의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상민 장관이 가장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난안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행안부 장관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특조본 수사도 제대로 지금 되지도 않고 있고 또 국정조사를 했을 때에도 오히려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태만히 한다든지 또는 이상민 장관의 눈치를 보고 소방이나 경찰이나 또는 지자체 등에서 그 소극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희는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진실 규명을 위한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이제 이상민 장관은 사직서를 내도 나갈 수가 없게 돼 있던데요. 그러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테고요. 헌재 판단이 있을 때까지 어쨌든 장관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해임이나 탄핵 소추 이전에 대통령께서 빨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파면을 시켜라라는 거에 사실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미 고위급까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겠다. 정무적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는 탄핵을 하면요. 여태까지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한 적은 우리 헌정사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설사 한다고 해도 기간이 8개월이나 걸려요. 그리고 또 법리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르고요. 그 8개월 동안이나 걸리는 일을 아시다시피 국정 그 조사는 내년 1월 7일인가? 예. 45일간이에요. 네. 이것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정치 공방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을 뜬금없이 들고 나온 이유가 도대체가 처음에 이것은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입법. 물론 그 전에 진상조사, 책임자 규명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직무는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탄핵을 들고 나오자는 것은 정말 그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런 정쟁이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이번 9일까지 예산이 타결돼야 되는데 그 전에 탄핵 소추안을 거의 아예 횡포로 발의한다면 이제 예산안은 물 건너갔다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야당이 예산안을 9일까지 그 해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뿐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탄핵안이랑 예산안을 굳이 이렇게 같이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저희가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단 그 전에 대통령께서 해임안을 내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탄핵 소추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의를 하시고 소추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예산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볼 수뿐이 없죠. 그 예산안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건 사실 정부 여당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말씀하셨듯이 여당도 중요하지만 사실 야당도 이것을 올해 12월 31일을 넘기면 야당도 그 후과가 상당하죠. 이것은 여야 공동 책임입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말이 좀 오해가 있네요. 그러니까 1년도 한 해 예산이 5천만 국민들의 민생과 삶을 짜는 그 가계부 같은 건데 1차적인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게 맞죠. 맞고 왜 그 대단히 중요한 그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한 명 구하기를 등치시켜서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정조사 그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의총에서 결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였던 이유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또 이상민 장관 탄핵 분명히 저희가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결과는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그렇지만 그 의지를 천명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 이것을 들고 나오면 정말 발목 잡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야당의 예산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이재명 표 예산 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막 6조씩 막 증액을 하고 이거 이재명 정부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 이것은 결국 대선 불복까지도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께서 맡긴 권한을 주저없이 행사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지난 100일 이재명 대표의 출마서부터 당원 개정 논란까지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169명을 그 자기의 방탄으로 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현장 실사를 가셔서 우리 당의 가짜 엄마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진짜 엄마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엄마면 169명의 자식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이제 아까 민주당의 그 앞길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의 앞길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당대표직에서는 적어도 물러나시고 그 수사가 본인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또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저희는 네. 생각합니다. 사실 100일 전으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그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저희가 녹취로 보여드린 것 말고 오늘 회의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가 실종됐고 대화 타협이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지금 뭐 서훈 전 실장도 구속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그 수사의 칼날을 계속 들이대고 있거든요. 정말 이젠 누가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할 정도로 네. 그 윤석열 검찰의 그 칼끝이 정말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러한 그 정부의 야당 그 파괴에 맞서서 우리 그 선명 야당으로서의 그런 가치들도 계속 지켜나가자라는 그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민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그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제 별도로 그 뭐 특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밝히진 않았고 오늘 이제 최고위에서 발언을 통해서 한 거의 핵심은 그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나가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정에 굴하지 않고 가겠다. 이게 두 가지 키워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당원 좀 만들어서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 오늘 그 별도의 취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렇게 그 모두 발언 통해서 이렇게 간단히 언급한 것은 네.
지금 아시겠지만 뭐 예산안도 지금 통과도 되어 있지도 않고 각종 민생 법안이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지금 여야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들이 끝나면 그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 계획이 잡혀 있긴 합니까? 예, 지금 신년에 신년 기자회견. 예, 그때 신년에 이거 다 전부 정리해 갖고 하는 거로 이렇게 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 조금 요 점은 제가 자꾸 야당 탄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는 100일이라는 상징성이 커요. 기자회견을 피한 것은 가장 큰 질문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원천 봉쇄의 의미가 컸다고 보고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들어보셨죠? 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박근혜 정부에 1,000명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네. 그중에 200명 이상이 구속이 됐어요. 국정원장 5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5명이 수사 과정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야당 탄압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법치 국가의 기본이라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고 이재명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사법 리스크 말씀을 하셔서 네. 그 질문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약간 좀 덧붙이면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런 이제 검찰의 시간이 이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지났고 이제 재판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에 있었던 대장동 그 공판에서 우리 그 유동규와 남욱이 기소된 가장 결정적인 물증은 정영학 녹취록이었잖아요. 그 정영학 녹취록은 그대로 있고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만 바뀐 것인데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사람이 김만배라고 했습니다. 김만배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공판에서 김만배가 그 남욱을 상대로 한 저 질문에서 김만배 측이죠. 예. 김만배 측 변호사죠.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사가 그 남욱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428억 원 내 거다라고도 얘기했고 또 그 남욱과 유동규가 절대로 그 남욱이 유동규한테 또 돈을 주는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면 안 된다라는 녹취록까지 거기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 사실관계들이 좀 확인되고 있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 이름 나열한 뒤에 그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해석을 많이 낳고 있고 네. 당대표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대처가 될 수 있는 대표,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대표, 뭐 안정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대표 이런 조건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누구를 염두에 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당원 전부 또 지도부 전체도 아주 공통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이룬 부분은 차기 총선을 반드시 승리를 이끌 당대표를 뽑아야겠다. 예. 그런 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50석 정도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임위도 저희가 갖고 있는 상임위가 하나뿐이 없어요. 너무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아무튼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 후보 그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뭐 대표감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말을 안 주시네요. 네.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의견이 이제 있으십니까? 일각에서도 뭐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권영세, 원희룡 이런 분들도 나오고 뭐 그래요. 네. 말씀을 조금 아끼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규정한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에 관한 법령이나 정책, 국제조약 이행에 대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업무 개시 명령이 화물차 기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향해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1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와 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노화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부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소속 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특수본은 우선 행안부와 서울시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수본은 또 오늘 서울 용산보건소장과 용산경찰서 112 상황팀장, 서울교통공사 동묘 영업사업소장까지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용산보건소장은 내부 문건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관련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참사 직후 일선의 신속한 시신 인도를 원칙으로 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그 의견을 존중해 부검을 시행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지만 마약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검찰청 19곳에서 희생자 158명에 대해 직접 검시를 진행해 유족에게 인도했고 유족의 요청이 있었던 3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NSC 등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0%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종사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67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로 2년 연속 40%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15.6%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 격차는 25.5%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원천이라면서 오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을 목표로 모든 지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외교 역시 철저하게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무역의 날 기념식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세계 수출 순위가 지난해 7위에서 6위로 상승했고 올해 6,800억 불이 넘는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 달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은 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수출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도 수출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상 외교가 철저하게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수출 최일선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얼어붙으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불황형 소비가 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는 줄고 있습니다. 형편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추울 수 있는 올해 겨울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쇼핑카트에 세 식구가 먹을 저녁거리를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40대 부부는 고물가 부담에 생필품과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창고형 매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점심 가격이 8,000원 이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아무래도 집에서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사치품 소비는 줄이고 생필품조차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는 불황형 소비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창고형 매장에선 샴푸와 화장지 등 생활용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값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채소류나 1인 가구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포장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외식보단 저렴한 집밥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겁니다. 많이 샀을 때 그걸 남겨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는 그냥 작은 거를 살 때도 있어요. 이처럼 경기가 꽁꽁 얼어붙다 보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손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훈훈한 겨울을 책임지는 연탄 창고입니다. 고물가 여파로 후원이 줄면서 이렇게 창고가 텅 빈 날이 늘었습니다. 날이 추운 이맘때면 그래도 연탄 20만 장은 들어왔는데 올해는 아직 8만 장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후원자들도 생활에 매우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또 연탄 후원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연탄이 없어 막막하다며 후원단체에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올해 이제는 어디서 빌려 뛸 데가 없어. 정말로 안 주면 어디서 비싸도 얻어서 샀대야지. 겨울에는 추워서 그냥 못 살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꽁꽁 얼어버린 소비 심리까지 안팎으로 추운 계절을 견뎌야 하는 이웃들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아파트 구매를 미루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 절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 7호선 천왕역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50여 가구가 분양되지 않자 계약자들에게 현금 3천만 원과 함께 베란다 확장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분양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캐시백을 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계약하게 되면. 강북구 수유동 한 아파트는 이미 완공한 상태에서 미분양이 나자 분양 대금을 15% 가까이 할인하고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7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가구로 전달에 비해 20.4% 늘었고 지난해 말 54가구에 비하면 1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매매 시장도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3% 감소했습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555건으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5%에 불과합니다.
거래 절벽이 오래 지속되고 미분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사 부도 사태까지 부동산 위기 조짐이 뚜렷해짐에 따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나란히 70선이 무너지며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며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우리 팀은 못할 게 없는 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 Brasil tem grandes possibilidades de nos ganhar, nós teremos menos, mas num jogo teremos mais do que num campeonato. E é esgotá-las. É esgotá-las. Amanhã dá-nos igual a nós nada. Teremos a perder, nada, absolutamente nada, só a ganhar. A única coisa que temos que fazer, a única coisa que temos que manter é deixar a imagem de uma equipa que quer jogar, que quer competir, que quer lutar até ao final, e isso eu não tenho dúvidas que eles o vão fazer. Por isso, a partir daí, tudo será ganho para nós. Tudo. 축구 황제 펠레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요. 그의 쾌유를 응원하기 위해 팬들이 나섰습니다. 펠레는 16강전 한국 브라질전을 관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대장암으로 입원 중인 브라질 상파울루의 병원 앞. 펠레가 그려진 셔츠를 입은 팬들이 펠레를 기리는 대형 깃발 앞에 모였습니다. 팬들은 쾌유를 빌며 촛불을 켜고 축구 황제 오래 사세요라고 쓴 문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Então hoje a torcida Jovem do Santos, representada por todos vocês, nós temos orgulho de dizer, nós tivemos o Rei Pelé e temos o Rei Pelé. Vida longa ao Rei. 펠레는 SNS를 통해 자신은 강하며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월드컵 경기를 지켜볼 것이라며 한국전도 관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펠레는 지난달 브라질 축구대표팀에게 트로피를 가져오라고 격려했습니다. 펠레는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1958년과 1962년, 1970년에 걸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펠레는 펠레의 저주로도 유명합니다. 펠레의 저주는 월드컵 대회 등에서 그의 예상이나 발언이 정반대로 실현된다는 속설인데 펠레가 언급한 우승 후보나 선수들은 탈락하거나 부진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나란히 8강에 진출하면서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는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폴란드를 완파했습니다. 36살 노장 올리비에 지루는 앙리를 넘어 프랑스 대표팀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2골을 더해 득점 단독 선두가 된 만 23살 음바페는 두 번의 월드컵에서 9골을 넣어 축구 황제 펠레를 넘어섰습니다. 잉글랜드도 돌풍의 팀 세네갈을 잠재웠습니다. 조던 핸더슨과 해리 케인, 부카요 사카가 득점포를 가동하며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 도움만 3개를 올린 에이스 케인은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나란히 8강에 올라간 잉글랜드와 프랑스.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It's always one of those danger teams. We've lost in the past, but we've also beaten them in the past. So it's going to be very, very even, very even. But fingers crossed we can do it this time and get to the final. Je pense aujourd'hui vraiment qu'on a le meilleur joueur du monde dans notre équipe et clairement il peut nous porter jusqu'à la victoire finale. Il y a des raisons d'y croire. A매치 역대 전적은 17승 9패로 잉글랜드가 앞서지만 월드컵 성적은 프랑스가 우세합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이후 우승하지 못한 반면
프랑스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이어 지난 대회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대결이 지구촌 내 축구 축제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대전에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나섰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오늘 실국 원장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문제를 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질병관리청에 의견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6개 나라 정도를 방문했는데 외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OECD 국가 중 의무화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코로나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며 정부에서 적극 검토를 안 할 경우 지방정부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걱정된다며 지금 이 시점에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만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독감 환자가 초중 고교생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은 학기 중이어서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독감 유행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은 질병관리청에서 목표로 삼은 개량 백신 접종률인 60세 이상의 50%, 감염 취약시설은 6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먹는 치료제 처방률도 더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에서는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실내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단계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 기름값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가격 상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산유국들은 감산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1배럴 70달러인 러시아산 원유값을 60달러로 묶자는 게 가격 상한제 골자입니다. 러시아가 이 가격 위로 올려받으면 해상 보험이나 운송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연합에 이어 서방 7개국, 호주까지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If they put the kibosh on ensuring boats that are trading in oil above that price, then that's going to hurt the Russians. So that's how they're hoping to control this. 러시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나라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정유사나 보험업계 대신 제재 대상국인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꾸렸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중동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는 내년 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급량인 하루 4,185만 배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제 기름값은 지난 6월보다 33%가량 내린 수준이지만 가격 상한제와 감산 유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지만 찬바람 때문에 날은 여전히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5도, 체감 온도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오르며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이번 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점차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도, 광주와 대전 4도, 대구는 5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는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16강전이 예정돼 있는데요. 거리 응원이 펼쳐지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밤사이 경기 남부와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해 모레에는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고요. 내일 밤 사이에도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 비나 눈이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초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기 건조함이 점차 심해지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강원 산간에는 양간지풍이 불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무척 큰 상황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